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난 1차 때에 비해 비행 고도와 거리, 시간이 모두 늘었습니다.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이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창고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미사일 공격 능력을 높이는 미사일 협상도 개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붙잡혔습니다. 범행 현장을 지나던 피해 여성의 지인이 범인과 격투를 벌이다 흉기에 찔렸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경찰이 오늘부터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 낮 시간대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른바 페코노미라고 불리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 미사일을 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금요일 심야에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기습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최대 사거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화성 14형이 발사장으로 들어옵니다.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이 지상 거치대에 세워집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엔진 점화와 함께 미사일이 어둠을 가르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번 발사는 어젯밤 11시 41분 중국과 인접한 자강도 묵평리의 군수공장 인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최고 고도 3,724km까지 상승했고 47분 12초간 998km를 비행한 뒤 공해상에 설정된 수역에 떨어졌다고 밝혔는데 우리 군의 분석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쏜 미사일 중에 가장 높이, 가장 오래 비행한 것입니다. 북한은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성 14형의 최대 사거리를 확증하기 위한 2차 시험 발사라며 완벽한 대성공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대륙간 탄도 로켓의 최대 사거리 모의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은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북한이 미국의 낮 시간대인 한반도의 심야 시간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발사 장소도 애초 예상됐던 평북 구성이 아닌 중국과 인접한 자강도였습니다. 북한은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지난 4일 1차 발사 때 사거리는 6,7,000km.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만 타격권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은 사거리가 9,000에서 10,000km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멀리 시카고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은 아니지만 미국 본토의 절반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 14형의 사정권은 미국 전역입니다.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최고 고도와 비행거리, 비행시간은 핵탄두의 무게를 450kg으로 가정했을 때 시뮬레이션 계산값과 비슷합니다. 핵탄두 450kg을 탑재하고 시험 발사용 고각이 아니라 실전용 정상각으로 발사했을 때의 사거리는 9,000km로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외형에서는 식별이 어렵지만 엔진을 개량하거나 추가해서 수력을 높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은 비공식적으로 화성 14형의 사거리를 10,000km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말대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중부까지 화성 14형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이 핵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전에 없던 위력적인 대미 위협 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4일 미사일과 같은 발사체로 보이는데도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을 줄여서 더 멀리 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화성 14형의 시험 발사 영상은 밤낮이 바뀌었을 뿐 지난 4일 1차 발사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발사 순간부터 대기권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의 비행 모습에서도 같은 미사일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단 추진체를 가진 모양도 일치하고 1단 추진체 및 주엔진과 보조엔진에서 나오는 화염의 모습도 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형상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체 그 엔진 그 모습도 다 똑같습니다. 북한은 보조엔진이 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보장을 위하여 늘어난 발동기들의 작업 특성들과 실제 어제 발사한 화성 14호는 지난 1차 발사 때보다 최고 고도가 900km 이상 올라갔고 비행 시간도 6분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엔진 개량보다는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성 14 ICBM에다가 탄두 질량을 줄인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사거리를 증진할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거죠. 북한이 같은 미사일을 탄두 중량만 줄여 2번 쏘아 올린 것은 결국 화성 14형의 무기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상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4기가 대통령도 몰래 반입된 것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에서 추가 배치 결정은 여러 가지로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1시간 19분 뒤인 새벽 1시, 청와대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에 따라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 뒤 성주의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발표됐습니다. 현재 발사대 4기는 외관 미군 기지에 보관된 상태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면 기존의 발사대 2기 X밴드 레이더와 함께 사드 1개 포대의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사드로는 북한의 ICBM을 요격할 수 없는데도 배치에 속도를 내는 건 주한미군 전력보호 등 전반적인 대북 억지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충분히 배치하지 못한 패트리어트 포대 10수개를 배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청와대는 이번 추가 배치가 임시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를 결단한 건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 코앞까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는 우리만의 대북 독자 제재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말이 아닌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선택한 실질적인 조치 중 하나가 사드 4기 추가 배치입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앞세워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레드라인 임계치에 온 것 아니냐는 말로 현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독자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하셨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하되 베를린 구상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높이는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사거리 확대는 주변국 반발이 크기 때문에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쪽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해 미국과 즉각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해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충하는 게 급선무란 판단에 섭니다. 정 실장은 곧바로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개정 협상을 제의했고 7시간 반 만에 신속히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에 이미 공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우리 군의 미사일은 사거리는 800km, 이때 탄두 중량은 500kg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협상에서 탄두 중량을 현재 기준의 2배인 1톤까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 10여 미터 아래의 북한 지도부의 지하 벙커와 핵심 시설들에 대한 파괴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할 경우 주변국, 특히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언급하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자입니다. 지난 5월 화성 12형은 새벽 5시 27분, 북극성 2형은 오후 4시 59분, 화성 14형 1차 발사는 오전 9시 40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밤 11시 41분으로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략 미사일을 한밤중에 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곽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로 가시거리가 긴 낮 시간대는 물론 시험 발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심야 시간대의 발사 능력도 과시했습니다.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 탄도로켓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었으며 북한의 의도는 인공위성 등 정찰 자산을 통한 한미 군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감시 능력을 시험하는 효과까지 노렸을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기가 어렵죠. 이제 사전 탐지를 통한 어떤 선제 타결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야심한 시간에 했다고 보고요. 자강도 무평리를 발사 지역으로 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평안북도 구성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 뒤 집중 관찰해온 한미 군사당국의 허를 찌르며 이동 발사 능력을 과시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의 행보도 수수께끼입니다. 미사일 발사 직전 보름 동안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돌연 정정협정일인 27일 평양의 인민군 묘지를 참배했는데 바로 이날 미사일 발사를 지시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예상을 깬 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화성 14형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발사 때처럼 고각 발사로는 재진입을 기술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하려면 낙하 속도가 마하 24 정도는 돼야 합니다. 또 탄두가 7,000에서 8,000도 정도의 고열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탄두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오차 없이 관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과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조립 환경에서도 전투부의 유도 및 자세 조정이 정확히 진행되었으며
수천 도시의 고온 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하지만 화성 14형 미사일 1차 발사 때 한미 양국이 지적했던 낙하 속도 문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난 1차 때 상승 최대 속도 마하 21 이상, 낙하 속도 마하 24 이상이란 재진입 조건에 못 미쳤는데 이번엔 개선됐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고각 발사로는 재진입 기술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직에 가까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고각 발사와 달리 정상 발사는 대기권을 통과할 때 튕겨나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해서 내리꽂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는 리엔트리 앵글이 다른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군은 북한의 화성 14형을 진정한 ICBM이 아닌 ICBM급 미사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도발 불과 6시간 만인 오늘 새벽 곧바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지하갱도를 파괴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도 전격 공개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상자 모양의 발사대에서 국방색 미사일 2발이 잇따라 솟구칩니다. 안반 위 표적을 정확히 뚫고 들어가더니 안반 및 지하갱도에서 화염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에 성공한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오늘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거리는 120km 이상이고 GPS와 유사하지만 전파 교란을 피할 수 있는 항법 체계를 장착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를 해서 다양한 표적을 동시에 제압을 할 수 있고, 적의 지휘부나 지하 갱도 시설 등을 정확히 핀포인트로 찝어서. 이와 함께 한미연합미사일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6시간 만인 새벽 5시 45분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군은 현무2를, 미8군은 에이테킴스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해 표적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화성 14형을 쐈을 때는 이튿날 한미연합미사일 사격 훈련을 했는데 오늘은 북한의 도발 뒤 곧바로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무평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서 한미 양국군이 일출 시간에 조직적으로 사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북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지고 난 뒤 미국 국방부는 즉각 이 미사일을 ICBM급으로 평가했습니다. We detected and tracked a single North Korea missile launch. We assessed that this was an ICBM. This is a launch that had been expected. 백악관 비서실장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전 확보용이라는 북한 주장과는 달리 현실에서 미사일은 정반대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쏘거나 터뜨리는 만큼 제재와 압박의 강도도 올라간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경제적 조력자라고 표현하면서 국제 정세 안정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 미온적인 중러 두 나라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지난 4일 ICBM급 미사일을 처음 쏘아 올렸을 때보다 미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은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북한의 ICBM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에서 관심은 이제 미국이 둘 다음 수에 쏠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사드 문제까지 겹쳐서 중국의 입장이 난감해졌습니다. 이어서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소식에 중국 외교부는 주말인데도 신속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대하고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속내는 전에 없이 복잡하고 난감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북한을 두둔하면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주장해온 중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더 이상 외면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더 큰 고민은 사드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강우상 대변인은 사드 추가 배치는 한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경고했고 중국 매체들도 사드 추가 배치를 앞다퉈 보도하며 이런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로 한미 양국의 사드 명분론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굽힐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한국 여행 금지 같은 기존의 제재에 추가 사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 기자, 네. 북한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미사일 발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다음 수순은 뭘까요? 예, 지금 이제 그 화성 14형을 이제 벌써 2번이나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 2번 발사해서 성공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면은 바로 실전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북극성 2형이라고 이 고체 로켓을 쓰는 북극성 2형 미사일이 있는데 이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북한이 단 2번 발사를 하고 나서 실전 배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서방 기준으로 보면 단 2번 발사하고 실전 배치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북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보도해드렸듯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죠? 예, 이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니네들 말만 믿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소 애매한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로 우리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실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쭉 밀고 가면서 우리 이 화성 14형 미사일 실전 배치했다라고 하면은 또 그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화성 14형 말고도 북한이 활용할 카드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함께 또 한 가지 이제 주시하고 있던 부분이 바다 미사일이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SLBM 발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이제 화성 14형이 액체 로켓을 기반으로 한 ICBM인데 고체 로켓을 기반으로 한 ICBM을 추가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싸움에서 이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동원해서 미국을 압박하는데 계속해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해야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거리에서 춤추는 동영상이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경찰이 이 여성을 찾았고 이제 이 영상 찍고 유포시킨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번화가에서 옷을 벗은 여성이 춤을 추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경찰이 추적 끝에 영상 속 33살 A씨를 공연 음란 혐의로 검거했는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자꾸 춤춰라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경찰은 이 영상을 촬영해 올린 첫 유포자도 성폭력 혐의로 입건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2시 반쯤 서울 암사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7살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가 출근하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집으로 찾아갔다 발견했습니다. 애인이 교도소를 갔다 나온 지 보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싸우는 소리가 한두 번 들렸다. 경찰은 B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컨테이너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경기도 파주시의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가 건물 일부와 컨테이너 3동이 타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발에는 이미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는데 피해자의 침착한 대응으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영환 기자입니다. 남녀 2명이 황급히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고 한 남성이 이들을 뒤쫓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남성. 특수강도 강간죄로 복역하고 나와 전자발찌를 부착한 38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달아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개방 화장실입니다. 24시간 열려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피해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 혼자 있는 거 보고 이곳까지 따라 들어간 뒤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21살 A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성폭행하려는 김 씨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화장실 칸막이에서 나가자고 유인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서 건물 관리인과 지인 20살 B씨를 마주치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자가 여기서 아저씨 사람 날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딱 잡고는 여기 들려다냐고 그렇게 칼을 딱 찔른 거예요. B씨는 김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복부를 다쳤습니다. 범행 뒤 근처 자신의 집으로 달아난 김 씨는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성폭행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날씨는 다소 흐린 곳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7월 말 최고 휴가 시즌입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송성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몸을 내맡기고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피서 절정기를 맞아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부서지는 파도를 맞으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바다 왔어요. 한국 와서 좋아요. 시원해요. 물놀이 하기 딱 좋고 파도도 막 치고 수온도 막 높아서 놀기 최고예요. 모래찜질과 일광욕은 해수욕장이 선사하는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아이들은 워터 슬라이드를 타며 짜릿한 기분을 만끽합니다. 하나, 둘, 셋. 해상 다이빙장에서는 저마다의 자세로 푸른 바다를 향해 멋지게 뛰어듭니다. 약간 구름 낀 날씨에도 해운대 해수욕장 40만 명을 비롯해 부산 지역 6개 해수욕장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140만 명이 넘는 피서 인파가 찾았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부산 지역 5개 해수욕장에서는 바다축제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제주도에서도 많은 피서객이 바다를 찾았습니다. 낮 최고 36도까지 치솟아 물놀이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광주 전남에서도 해수욕장에 많은 피서객이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SBS 송성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휴가지에서 즐겁게 술 한잔 하셨다면 운전대는 무조건 놓으셔야 합니다. 경찰이 휴가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예상이 되시죠? 원종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북구 우이동 계곡 앞 도로.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음주 측정기가 반응합니다. 0.098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우리는 대길 정지. 가족과 함께 계곡을 놀러 왔다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때리긴 불러도 안 오는데 완치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먹고 여기 내려왔겠다. 가족들하고 물놀이하고 내려왔는데. 대낮인데도 계곡이나 캠핑장 등에서 피서를 즐기며 술을 마신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됩니다. 0.028 훈방 수치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0.036. 데이트볼장 여기에서 노인양반들 적으면서 한장 적입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2달간 서울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686명에 달합니다. 휴가철 돼가지고요. 계곡이나 유원지 등지에서 지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계속 운전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3주 동안 낮 시간대 유원지나 캠핑장, 계곡 근처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묵을 수 있는 호텔부터 전용 보양식까지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른바 펫코노미라고 불리는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게 채를 썬 단호박과 당근에 다진 닭가슴살과 연어를 넣고 볶기 시작합니다. 저녁 반찬으로도 손색 없어 보이는 이 메뉴는 더위에 지친 반려견을 위한 특별 간식입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북어 많이 나가고요. 연어도 많이 나가요. 오리고기 속에 염분을 뺀 황태포를 넣은 육포와 양고기를 넣어 만든 케이크까지 메뉴도 부쩍 다양해졌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선 초복과 중복 무렵 반려동물 보양식 매출이 지난해보다 200% 넘게 늘었습니다. 엄마의 표정 하나하나 보고도 애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조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과정까지 다 보고 엄선해서 저희가.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휴가 상품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 호텔은 동물용 목욕탕과 룸서비스 메뉴까지 갖췄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반려동물에게도 질 높은 휴식 경험을 제공하려는 이른바 페펜족을 겨냥한 겁니다. 애완동물로 보고 약간 취미 활동으로 봤다면은 요즘 그런 거보다는 더 좋은 제품, 그리고 사람이 심지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이 들어간 거를 찾으시고. 2조 원에 육박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2020년까지 약 3배로 커질 전망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요즘 정치권이 담배값으로 시끄럽죠.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오늘 경제돋보기에서는 이 간접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많은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술과 담배, 휘발유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접세, 즉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이 원가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세금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담배입니다. 20개들이 한각 가격 4,500원을 보면요. 유통마진을 포함한 제조원가는 1,177원인데 담배 서비스에 1,007원을 포함해서 세금이 무려 3,323원입니다. 한각 가격의 74% 정도가 세금인 겁니다. 2015년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이 비중이 12%포인트 올랐습니다. 담배만큼 세금 때문에 원성을 사는 게 휘발유죠. 어제 전국 평균인 리터당 1,438원 기준으로 세금 비중이 61%나 됩니다. 특히 이 세금 대부분은 기름값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여서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체감이 안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술에 붙는 세금도 마찬가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소주 한 병의 출고가 1,015원 가운데 원가는 476원 정도로 나머지 53%는 세금입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떨어지고 세금의 비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쌀과 채소, 흰우유 등 가공하지 않은 식품과 수돗물과 연탄, 생리대, 분유 등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SBS 송욱입니다. 희소병을 안고 태어난 지 10달 만에 연명치료 중단 판결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영국의 아기 찰리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첫 돌을 일주일 앞두고였습니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산소 튜브에 의지한 채 인형을 꼭 안고 잠든 아기. 세상에 공개된 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태어나서 줄곧 병마와 힘겹게 싸우던 찰리는 첫 생일을 일주일 남기고 부모 곁을 영영 떠났습니다. 찰리는 어제 호스피스 시설로 옮겨져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되면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We always have and we always will, and we are so sorry that we couldn't save you. Sweet dreams, baby. Sleep tight, our beautiful little boy. We love you.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기 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추모고를 남겼고 전 세계가 찰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찰리는 뇌와 근육을 쓰지 못해 결국 숨지는 희귀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연명치료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황과 트럼프 미 대통령까지 찰리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영국 법원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찰리의 부모는 찰리를 돕겠다고 전 세계에서 보내온 성금으로 희귀병을 앓는 아기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찰리는 떠났지만 그 이름은 새 생명을 구하는 희망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지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여자 피겨의 간판으로 떠오른 최다빈 선수가 평창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쇼트 프로그램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어머니를 여윈 큰 슬픔을 딛고 혼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최다빈은 지난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이어 3월 세계선수권 톱10을 달성하며 평창올림픽 출전권 2장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평창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던 최다빈은 지난달 어머니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큰 충격과 슬픔에 한동안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견뎌내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은반에 섰습니다. 배경음악 파파 캔 유 히어 미의 애절한 선율에 맞춰 연기를 펼친 최다빈은 세 차례 점프를 모두 깔끔하게 소화하면서 63.04점으로 쇼 프로그램 1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를 마친 최다빈은 참았던 눈물을 보였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힘들고 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끝나고 나니까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시니어 무대 데뷔전에 나선 차준환은 주무기인 4회전 점프 쿼드러플 살코에서 실수를 범하며 자신의 최고점에 5점 넘게 모자란 점수로 2위에 자리했고 이준형이 차준환의 0.47점 앞선 1위에 올랐습니다. 리틀 김연아 삼총사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주니어 그랑프리 대표 선발전에서는 김예림이 이문수와 유영을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총점 193.08점을 받아 김연아 이후 국내 여자 선수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야구장에서는 한바탕 물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야구도 보고 무더위도 날리고 일석이조 피서지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일부 남부지방에 약하게 내리고 있는 장맛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서울 등 중북부를 중심으로 아침부터 낮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이 예상돼 시설물 점검 등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지방에선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전북 익산과 전남, 제주도에 발효 중이고요. 내일도 오늘만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대구 33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지 등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제주도에선 당분간 너울성 파도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미사일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내민 대화의 손을 잡았다면 지금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시작됐을 텐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면서 인도적 협력 대신 미사일 파괴력을 키우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